네, 이번 시간에는 올해 2월에 있었던 1차 시험, 제일 최근 시험이죠. 여기 경영학 부분 재무관리 파트 해설을 한번 찍어볼 텐데요. 당연히 뭐 모든 문제를 다 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기본서만 봐도 알 수 있는 뭐 그런 문장이나 아니면 뭐 공식에다가 식만 그 숫자만 넣으면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생략하고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좀 어렵다 싶은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8번부터 32번인데 좀 선별적으로 강의를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 여기 9번. 이거는 사실상 계산 문제의 탈을 쓴 말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보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기본 개념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좀 진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어, MM58이죠. MM58, 그 세금이 없을 때 무부채 기업과 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같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에서 이제 기업 B 시장 가치를 구하라고 했었는데 기업 B의 시장 가치를 구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죠. 왜냐? 기업 A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아지기 때문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딱 읽고 그 풀면서 좀 헤맸다 또는 뭐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뭐 결국에 좀 3번을 골라서 답은 맞았다 이러면은 개념 공부가 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데서 시간 아껴야겠죠, 당연히. 일단은 뭐 9번은 이 정도만 언급하고, 그리고 10번에서도 뭐 다른 거 이제 답이 이제 A, C, E가 맞아서 5번이 답인데 B랑 D가 왜 틀린지를 알아야겠죠. 뭐 우선 간단하게 뭐 복습을 해보자면은 영업 레버리지도랑 재무 레버리지도 컨비네이션. 이게 매출액 변화율 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공식적으로 쓰면은 공원이익에서 EBIT를 나눠주는, 확장해서 쓰면은 이렇게 고정비를 좀 부각시켜서 쓰는 거고, 이 밑에 거 재무 레버리지도는 EBIT 변화율에 대한 그 EPS의 변화율이죠. 주당 순이익의 변화율. 이거를 좀 간편하게 쓰면은 EBT 이렇게 세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식처럼 그 고정비를 좀 밖으로 빼서 부각시켜주면은, 당연히 이런 공식들은 다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겠고요. 이 공식에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고정비를 이런 식으로 빼주는 식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런 고정비들이 늘어나면은 분모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치가 올라가겠죠. 레버리지가 올라간다는 말, 즉 지렛대 효과가 올라간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매출액 변동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변동률이 높아진다. 똑같은 영업이익 변동률에 대비해서 주당 순이익이 높아진다. 이런 개념을 당연히 이제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선지를 보면은 여기 B,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성장 기업은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DOL을 유지하여 이익폭을 확대할 수 있다. 많이 잘못된 문장이죠. 첫 번째로 여기를 봐야 됩니다.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를 여기 왼쪽에 있는 물론 여기는 없지만 약간 기호로 바꿔보면은 VC가 되겠죠. 변동 비용.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거라면은 저희는 고정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이 영업 레버리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익폭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VC가 아니라 FC가 들어가야 되고, 뭐 유동자산이 아니라 고정자산으로 바꾸면은 여기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킴으로써 높은 영업 레버리지도를 유지하여 이익폭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는데, 지금은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게
변동 비용 또는 VC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유동자산이랑 같은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두 개가 같은 개념이다. 뭐 변동 비용을 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가 약간 뭐 애매할 수 있었는데, 약간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다른 선지를 풀고 D가 남으니까 그냥 틀린 거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재무 레버리지도가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따지면은 영업이익이 높고 주당 순이익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분수식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제 EBT가 이제 세전이익인데, 이게 이제 EBT가 뭐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순이익이랑 같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주당 순이익이랑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주당 순이익은 그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분모가 작아야 재무 레버리지도가 크겠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은 영업이익이 높고 주당 순이익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을 이제 볼 텐데, 11번에서 B를 보고, B가 틀린 선지잖아요. 적절한 항목을 골라야 하는데 B가 틀린 선지인데, 언뜻 보면은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 맞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정배당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순이익이 급증하더라도 배당 성향은 일정히 유지된다. 안정배당이니까 배당이 일정한 거니까 배당 성향이 일정히 유지된다면 맞는 말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배당 성향이란 말을 봐야 됩니다. 배당 성향이 이제 순이익에 대비한 배당금의 비율인데, 이게 배당이잖아요. 배당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정배당 이론이 맞는 말인데,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이 순이익이 변동을 하면은 배당 성향은 변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안정배당 이론은 배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외부 주주들이 보았을 때 플러스 효과라는 거예요. 신호효과적으로. 배당이 막 그 변동을 시시각각 계속 변동을 하면은 그 기업을 되게 안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배당금이 유지된다라는 가정을 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일정하고 순이익이, 그럼 이제 안정배당 이론은 배당금이 일정한 걸 가정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증하면은 배당 성향은 감소해야겠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변동, 감소해야 된다는 말이 맞기 때문에 B가 틀렸다고 보면 되고, 네, 11번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12번을 봤을 때 1번, 2번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2번이 틀린 문장이죠. 인수기업이 인수대가를 지급할 때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거는 모른다로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무차별 두 개가 동일하다라고 보면 되고, 효율적 시장 가설이 성립하지 않다 이러면은 모른다. 이제 주식이 유리할 수도 있고 현금이 유리할 수도 있다. 가 답이 되는데, 이거는 뭐 그 연습서나 뭐 기본서에서 계산 문제를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풀어보신 분들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개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1번 선지가 이제 읽어봤을 때 약간 그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거든요. 퍼가 낮은 기업이 퍼가 높은 기업을 합병하면, 합병기업, 즉 퍼가 낮은 기업의 EPS 주당이익은 감소하고 피합병 기업의 주당이익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퍼 공식이 어떻게 되죠? 주가 나누기 주당이익이죠. P 나누기 EPS. 퍼가 낮다는 말은 같은 주가에 대해서 EPS가 높다는 말이죠. 반대로 퍼가 높다는 거는 EPS가 낮다는 말이 되는데, 이거를 뭐 기업 두 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주가는 둘 다 10,000원이라고 하고,
EPS가 이제 A가 더 크다. 그리고 그럼 퍼는 더 낮다. 이걸 해석하면 어떤 말이죠? 같은 그 퍼가 더 높다는 말은 같은 그 순이익에 대해서 더 시장에서 높게 평가해 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둘 다 10,000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시장에서 A는 1,000원 이나 벌어다 줘야 되고 B는 200원만 벌어다 줘도 같은 가치로 본다. 즉 B가 좀 더 좋은 기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제목을 이론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A와 B가 합병을 했을 때 퍼는 이제 10과 50 사이로 결정이 되겠죠. 뭐 25 이쯤으로 결정이 될 거고 EPS도 이 사이로 결정이 됩니다. A 입장에서는 이 저평가된 주식이 고평가된 주식을 만나서 주식 가치가 그 주당 순이익의 그 평가치가 올라간다. 퍼가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 반면 EPS는 내려간다. 주가는 뭐 둘이 똑같겠죠. 합병해도. 그러니까 이제 퍼가 낮은 기업, 이 A라는 저평가된 기업이 B를 만나게 되면은 퍼는 올라가는데, 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EPS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당이 감소한다는 게 이 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례와 이 식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13번이 이제 계산 문제인데, 이거는 계산을 좀, 이것도 사실 식에다가 숫자만 넣으면은 답이 되는 문제긴 한데, 그래도 이게 좀 합병을 잘 안 챙기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드릴게요. A가 B를 인수하는데, 당기순이익의 변동은 없다, 합병 외에도. 그리고 주가 퍼는 5.2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뭐 이거는 뭐 읽으면 되죠.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고, 주식 교환 비율은 B 주식 한 주에 대한 기업 A의 주식수를 의미하고, 기업 A가 현재 주가를 합병 후에도 유지. 현재 주가가 6,000원인데 합병 후에도 6,000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B에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주식 교환 비율, 이 주식 교환 비율을 구해라 이건데, 뭐 최대니까 부등호를 놔두고 구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객관식이니까 그냥 부등호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는으로 해서 등호로 그냥 구하면 될 것 같고, 기업 밑에 이제 정보가 있죠. 기업 A, B에 대한 주가, 뭐 발행 주식수,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뭐 당기순이익이 합병 이후에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합친 게 합병 이후에 기업의 당기순이익일 거고, 그래서 이제 공식을 넣을 겁니다. 공식을 넣을 건데, 합병 이후에 주가 수익 비율이 5.2가 될 거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위에서 이미 여기서 배우고 온 공식이 있죠. 이걸 그대로 써보시죠. 주가를 EPS로 나누는 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합병 이후에 주가를 합병 이후에 EPS로 나누는 식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합병 이후의 주가를 현재 주가를 합병 이후에도 유지한다 했죠. 그러면 이제 이 목표 값이 PA 플러스 B가 6,000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줬으니까, 그죠? 문제 조건을 준 거니까. 그리고 이제 EPS를 구하는 과정인데, EPS가 뭡니까? 이게 NI를 N으로 나눈 거죠. 당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게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합병 후의 당기 순이익 NA 플러스 B는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수는 그 A 기업이 합병하니까 7,000주는 그대로 있는 거고, 뭐 이거 기호로 좀 써드릴게요. B 기업에 대한 이 5,000주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주식 교환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5,000주에 대해서 각 한 주에 대해서 A주를 얼마나 줄 것인가, 그게 주식 교환 비율의 정의이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7,000 플러스 5,000에 ER, 뭐 ER 말고 X로 써도 되고 간단한데, 뭐 이거를 이제 분모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이게 5.2 미지수 한 개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넘기고 해서 계산하면은 얘가 0.85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렇게 이제 뭐 변수들 정리하고 읽어서 뭐 정보들 정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식을 떠올려서 이렇게 쓱 정리하다 보면은 뭐 문제에서 넣으란 대로 넣고 미지수 설정해서 하면은 문제가 풀리는데 이거는 뭐 이런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은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굳이 부등호 이런 거 없이 딱 답만 구할 수 있게 뭐 부등호로 해서 해도 똑같을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번인데 16번이 좀 이제 이번 시험 중에서는 그나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읽어보면은 가나가 신형장비 B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도입 시기를 고민 중이다. A와 B의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수익이 동일하다. 자, 여기까지 기대수익이 동일하다는 말이 수익 쪽은 이제 보지 말자는 거죠. 무차별하니까 비용 쪽만 보자는 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서 비용이 나오니까 비용끼리 비교를 해서 더 싼 거를 도입하자는 그런 문제인데, 장비 B를 도입할 때 A는 매각 가격은 매각시기랑 무관하게 10억, 그리고 A의 연간 운영비는 1년 후에 20억이고 매년 15%씩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A에 대한 정보였고, B의 연간 운영비는 10억과 설치비는 도입 시점과 무관하게 일정하다. 뭐 밑에 있긴 한데 설치비가 32억, 연간 운영비 10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A의 내용 연수는 7년으로 현재까지 3년을 사용했다. 4년 남았다는 얘기고, B의 내용 연수는 3년이며 한 번 도입하면 반복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할 예정이다. 즉 이제 3년 해서 B가 이제 장비가 다 다르면은 새로 B를 또 이제 설치비 드리고 또 계속 사용하고 계속 이제 낡으면 또 계속 사용하고 계속 그런다는 얘기고, 세금은 없으며 할인율은 7%, 이렇게 이제 뭐 표시해두고 나면은 이제 적절한 항목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데, 연금평가 이용해서 여기 이제 A, B에 대한 설치비와 매각 가격 따로 뭐 정리가 되어 있겠죠. A의 설치비 55억은 B의 도입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매몰 비용인지, 매몰 비용은 이제 의사결정에 포함을 안 한다라는 그 개념을 물어보기 위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죠. 설치비가 55억 드는데 이미 A는 위에서 보시면은 7년짜리인데 현재 3년 사용했다. 3년 전에 이미 설치해서 이게 이미 나간 비용이란 거죠, 55억이. 그럼 이제 이미 나간 비용은 회수도 못하고 뭐 우리 의사결정이 아무런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추가로 드는 것도 아니고 매몰 비용, 의사결정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A는 그냥 간단하게 X라고 보면 되고, B는 내용 연수 동안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구해보란 건데, 이건 뭐 간단하죠. 운영비 10억과 설치비, 운영비 10억은 3년 동안 뭐 1기, 2기, 3기 10억씩 발생한다는 거고, 설치비는 현재 시점에 32억. 현재 시점에 32억과 10억에 3년 동안 10억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연금평가를 이용하면은 16.233 58.243 틀리죠? 네, 틀렸으니까 이건 X로 고치면 되고, B의 내용 연수 기간 동안 연간 금전 비용 EAC를 구해라. EAC는 어떻게 됩니까? 이 총 비용 현재 가치 이거를 연금 평가로 나누면 되죠. 공식을 기억하고 계셔야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나누기 PBA 나누면은 네, 22.19가 맞죠. 여기까지는 이제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이 문제가 좀 나름 잘 만들었다 생각드는 이유가 이 D랑 E 선지 때문인데 우리가 왜 이제 EAC라는 걸 왜 구하느냐 그 현금 유출이 당장 B만 봐도 그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로 표시할게요. 매년 10억, 현재 32억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이 연간 동일한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싶은 게 이 A씨의 개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 모든 비용을 현재 가치로 땡긴 가치를 X, 그러니까 연간 균등 비용과 비교하기 위해서 X를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건 잘못 적었는데 제일 처음 기에는 발생 안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균등한 비용이 발생한다 가정했을 때 그 비용을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 공식한 게 NPV라고 보는 게 좀 맞겠다. 그 전체 총 비용 현재가치 여기서 위에서 구한 거는 63이 아니라 58억이 된다는 거죠. X를 EAC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분모로 넘기면 EAC가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그냥 난 연간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딱 연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게 22억이다 확인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 연간 균등 비용은 비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투자안을 결정할 때 이 연간 균등 비용 EAC는 연간 비교 대상의 의미가 있다. 즉 다른 투자안 여기서 볼 때 B의 대체 투자는 A죠. A가 1년에 얼마나 드는지를 가져와서 이 A씨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 A씨 이 연간 균등 비용 22억보다 A의 1년 비용이 뭐 19억, 18억으로 낮으면은 A를 선택하는 게 이득인 거고 이 A씨 이 기준이 되는 22억보다 뭐 25억이 크다 이러면 A를 선택하지 않는 게 이득이 된다는 그 연간 비교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비교로 해서 결국에 무엇을 결정하냐 최적 도입 시기를 결정한다. 이 의미로서 이 A씨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은 A가 처음에는 뭐 18억, 19억씩 뜨다가 나중에는 뭐 25억, 30억씩 들어요. 근데 연간 20억씩 계속 이제 비용 지출을 하면서 그 공장 유지가 가능한 B가 있는데 딱 이 사이가 최적 도입 시기란 거죠. 18억, 19억일 때는 A를 쓰고 20억보다 이제 가치가 그 비용이 더 커졌을 때는 B로 갈아탄다. 그런 의미에서 이 EAC라는 지표가 좀 가치가 있는 건데 그 점을 좀 잘 짚고 넘어가 준 게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EAC가 우리는 22억이라고 구해놨는데 D를 보면은 장비 B를 지금 도입하는 것보다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도입 시기의 문제죠. 지금 도입한다라는 말은 A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1년 후에 도입한단 말도 1년 후에 A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도입한단 말은 현재 시점에서 1년 후까지는 A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B를 버린다. B를 이용한다 이 말이고 지금 도입한다는 당장 A를 버리고 쭉 B를 이용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A의 비용을 비교해야 돼요. A의 비용이 22억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각 가격은 일단은 제외했고 10억은 뭐 그냥 매각 시기와 무관하게 10억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건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연간 운영비가 20억이고 1년 후에 20억이란 거죠. A는 1년 후에는 20억이고 계속 이제 15%씩 증가한대요. 그죠? 그럼 23억, 2년 후에는 23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6억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놓고 보면은, 1년 후 시점까지는 A를 이용하는 게 B를 이용했을 때 이 지표보다 더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은 A를 이용해야 한다는 게 맞는 말인 거죠. 근데 1년 더 이용해요. 그럼 23억이라서 22억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B를 이용하고 이때는 A를 이용한다라는 게 이 최적 도입 시기가 가지는 그 결론이란 거죠. 결론적으로 최적 도입 시기는 이 시점이 되겠죠. 딱 두 개 이제 가격이 이제 교차가 일어나는 지점. 그래서 D는 B를 지금 도입하는 것보다 1년 후에 도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는 말이 되겠죠. 이때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E로 가서 1년 후에 도입하는 것과 2년 후에 도입하는 것은 무차별하다. 아니죠. 최적 도입 시기는 1년 후죠. 2년 후까지 써버리면은 1년, 2년 후 여기까지 써버리면은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는 거죠. 22억만 써도 되는데 23억을 쓴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C, D가 돼서 3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AC를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뭐 그 계산한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함의가 있다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은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갈 텐데 17번이랑 18번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문제라서 그냥 식만 알면 되는 거라서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 19번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9번이 토빈의 분리정리, 이게 여기에 대한 설명에서 적절한 것인데 토빈의 분리정리가 뭡니까? 이렇게 수익률과 위험 곡선이 있는데 수많은 이제 시장에 있는 자산들로 만들 수 있는 그 자본 배분선이 있죠. 그 자본 배분선이랑 무위험 수익률, 여기서의 접전 포트폴리오가 그 탄젠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접전 포트폴리오가 곧 시장 포트폴리오다. 사람들은 이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그 각자 취향대로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결정한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게 CML.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넣고 하면 좀 쉬울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이론을 좀 짚고 넘어가 될 거는 자산 배분이랑 자 이제 여기 이 그림을 좀 더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봅시다.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투자자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이 달라진다. 이거 언뜻 보면은 이게 위험 그 회피를 좀 덜하는 성향, 좀 더 상대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은 시장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안정적인 사람은 무위험 자산을 좀 많이 투자하니까 맞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구성 종목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 이제 무위험 자산 그리고 시장 포트폴리오 두 개만 투자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이 돼요. 이게 이제 1번이 좀 어려울 수가 있었고, 2번 접전 포트폴리오는 투자자의 효용함수와 객관적인 시장 정보를 결정된다. 우리가 T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죠? 이 효용함수를 쓰는 거는 이후에 최종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쓰는 거고, 이걸 도출할 때는 이런 걸 안 써요. 객관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투자자의 효용함수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장 정보, 즉 이제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A, B, C들의 여러 가지 위험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 위험 자산들을 이용해서 만든 이 자본 배분선, 이 투자 가능한 조합 중에서 그 무위험 자산과의 접점, 가장 그 단위 위험 대비 단위 수익률이 큰 조합을 접전 포트폴리오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거랑 이거를 이어서 만든다. 기울기가 위에 거보다 낮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접전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수정했습니다. 단위 위험에 대해서 하나의 위험을 감수했을 때 얻는 수익률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접전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이거는 효용함수랑은 관련 없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접전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조합해서
최종 이제 그 자산 최종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때는 효용함수가 개입을 한다. 그래서 접전 포트폴리오에는 개입 안 한다. 그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위험 회피 성향이 낮아질수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질수록 더 위험한 접전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더 위험한 접전 포트폴리오는 말 없죠. 접전 포트폴리오는 한 개예요. 더 위험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라고 보는 게 되겠죠. 이게 이제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접전 포트폴리오는 이런 위험 회피 성향 또는 투자자 효용 함수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과 관계없이 접전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비용은 동일하다. 이게 또 틀린 말이죠. 접전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는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접전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율은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이 되고, 5번 시장의 무위험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최적 포트폴리오 내에 개별 위험 자산 구성비도 변한다.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 좀 직관적인데, 만약에 RF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M이 되겠죠. 그 접전 포트폴리오, 즉 시장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무위험 자산이 상승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접점은 여기가 아니라 새로운 접점이 생기겠죠. 그럼 이 선에 대해서, 그 원래 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개인의 효용 함수가 만나는 지점이랑 이 새로운 선에 대해서 개인의 효용 함수가 만나는 지점이 같을까요? 다르겠죠. 이 효용 함수가 똑같이 이동한다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직관적으로 볼 때도 무위험자산 수익률이 올라가면 무위험자산 투자를 더 많이 해야지. 그래서 이 효용 함수를 그려보면은 예전보다 왼쪽에 가까워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그 위험 자산인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자산, 이 자산을 비중을 내리고 무위험 자산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위험 자산의 구성비도 변한다. 구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 포트폴리오는 더 줄이고 무위험 자산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봐서 5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는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무위험 이자율 상승하면 무위험 자산을 늘리겠지, 구성비를 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그림을 떠올려서 여러분 경제학 문제 풀듯이 이렇게 뭐 효용함수 그려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는 문제여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접전 포트폴리오, 뭐 시장 포트폴리오랑 최적 포트폴리오가 다르다는 것, 그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이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효용함수는 최종 포트폴리오 선택에 개입되지 시장 포트폴리오 선택에 개입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사실 토빈의 분리 정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갔는데, 25번이 조금 이제 25번도 약간 그 처음 문제 풀었던 거 중에서 그 9번 있잖아요. 9번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고 막 헤매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말 문제라고. 이거랑 비슷한 게 25번 채권 문제였어요. 이제 9번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제 무부채 기업이랑 부채 기업의 가치가 같으니까 MM58에서는 바로 이제 2천억 보고 풀어야 됐듯이 25번 채권 문제도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헤맸다라고 하면 개념이 부족한 거라서 개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은 이제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이자 지급 주기 1년인 채권 XYZ가 있다. 현재 가격이 110만 원이랑 90만 원인데, 뭐 이거 옆에다 써놓고 110만 원, 90만 원. 만기 수익률이 변하지 않을 경우, 만기 수익률이 유지될 경우 뭐 Z의 1년 후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낮아진다. 만기 수익률을 큰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제 이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풀 수가 있는 게, 1번은 사실 뭐 계산해도 뭐 1년밖에 없으니까 쉽죠.
1년 후에 100만 원이랑 액면 이자율 21%니까 21원을 받는데 현재 가치가 110원이다. 이거를 그 만기 수익률 Y로 YX로 할인하면 이거니까 110원은 121원 1 플러스 YX YX는 10% 라고 풀어도 되고, 사실 이거는 간단하니까 풀어도 되는데 네네, 이거는 그냥 푸는 게 제일 뭐 이거밖에 없겠네요, 방법이. Y를 이제 여기까지 X고 이제 Y를 좀 볼 텐데, Y는 17년이죠. 17년치를 이렇게 어떻게 분수로 해서 계산합니까? 그건 좀 이제 쓸데없는 거고, 이게 액면 이자율이랑 그 만기 수익률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겠죠. 액면 이자율보다 만기 수익률이 크다. 그 말은 할인을 많이 한다. 할인채라는 말이죠. 지금 할인채란 말은 이제 현재 그 액면 금액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할인채란 말은 그 액면 금액보다 현재 가치가 낮다는 말이죠. 지금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인데 현재 가치가 90원이에요. 할인채란 말이고, 즉 이 액면 이자율 10%보다 만기 수익률 YY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10%보다 크단 거예요. 그리고 Z를 볼 때 문제가 만약에 쉬웠다면은 그냥 여기도 가격을 뭐 빠르게 제시해주고, 예를 들면 110원, 120원 이렇게 제시해주고 할증채니까 1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했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줬었죠. 만기 수익률이 변하지 않을 경우 채권 Z의 1년 후 가격은 현재 가격보다 낮아진다. 1년 후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낮아진다는 말이 할증채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할인채를 보면은, 예를 들면 할인채는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액면가보다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낮은 상태로 발행이 되잖아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상각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90원이 100원까지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만기에 100원이 돼서 그게 상환이 되는 그런 구조가 할인채인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 뭐 110원으로 C가 만약에 발행됐다, 할증채로 발행됐다면은 미래로 가면서 가치가 계속 내려가야 되는 거죠. 110원, 109원, 108원 쭉 가다가 마지막에 100원이 돼서 상환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C의 현재 가치는 100원보다 커야 되는 거죠. 액면가보다. 그 말은 위에서 봤을 때처럼 액면가보다 채권 가치가 낮은 할인채에서는 만기 수익률이 액면가보다 컸죠. 여기서는 할증채이기 때문에 반대로 그 액면 이자율보다 만기 수익률이 낮아야 됩니다. 즉 이건 10%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덜 할인돼서 그 액면가 100만 원보다 덜 할인돼서 현재 가치가 100만 원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YZ는 10%보다 낮게 된다.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나면은 YX를 기준으로 해서 10%보다 큰 거 Y가 제일 크고 YXZ 순으로 나열이 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 잘 푸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주는 것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번을 또 볼 텐데, 나머지는 그냥 계산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라서 30번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30번을 보면 될 것 같은데, 30번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게 이제 배당 없는 경우에 뭐 옵션, 풋콜 페리티 이런 거를 많이 봤을 수 있는데, 배당이 있는 경우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약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A는 주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한다. 이거를 이제 유의해줘야 되고, 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럽형 옵션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괄호 안은 뭐 기호 설명이니까 넘어가고, 풋옵션의 시간가치 풋옵션의 시간가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본서 공부하면은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설명을 해보자면은, 풋옵션은 뭐 만기 때 행사가를 받고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주는 건데,
빼는 게 낫겠대. 만약에 이게 만기 가치인데 만기보다 현재 시점에 주식 가치가 엄청 낮아졌어요.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 주가가 0에 가깝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주식이 0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식 가치가. 그래서 주식 가치가 여기서 0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는데 올라갈 가능성만 생기는 거예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은 풋옵션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란 건데 주식 가치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풋옵션 가치는 올라가니까 더 좋은 건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 주가는 0보다 낮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현재 0에 가깝게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주가가 오를 리스크만 있는 거예요. 리스크죠. 내려갈 이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치,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을 기다렸을 때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가치는 현재 행사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 빼기 내재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내재 가치가 이제 옵션에 내재된 그 금액, 이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 가치가 마이너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이랑 다르게 풋옵션은 이제 주가가 0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구조 때문에 이렇게 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콜옵션은 행사가를 내고 주가를 받아가는 그런 옵션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 가치 이 식을 구해보면은 현재 가치는 뭐 현재 주가에서 행사가를 현가한 금액을 빼는 거고, 내재 가치는 뭐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내재 가치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같은 S로 행사가 할인한 게 원래 행사가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100원이면 이게 90원 덜 빼니까 앞에 게 뒤에 거보다 큰 거고, 시간 가치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죠, 원래는. 근데 현재 주가에 지금 배당을 지급한다. 주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하는데, 배당을 지급하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주식이 원래 120원이었는데 배당 10원에서 11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 이게 110원이라면은 이 주가가 떨어진 효과 때문에 현재 가치가 낮아져서 내재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치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배당일 때는. 그래서 콜옵션의 시간 가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다. 만약에 배당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틀린 말인데, 지금 배당이 있으니까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C인데,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호가 반대로 됐죠. 뭐 문제 풀면서 뭐 연속 배당 모형, 확정 배당 모형 그런 거에서 이제 풋콜 페리티 식을 보신 분들은 잘 기억이 나겠지만은, 기본적인 풋콜 페리티 식이 뭐 지금 K인데 저는 X가 좀 더 편해서 이렇게 쓸게요. 그 행사가 현재 가치 한 거랑 이렇게 이제 풋콜 페리티 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인데 풋옵션 더한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콜옵션이니까 콜옵션 뺀 거, 이거 두 개 합쳐서 뭐 선물 매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들 S 플러스 P 빼기 C 한 게 이렇게 플랫한 금액, 채권의 현재 가치랑 같다는 게 이제 풋콜 페리티 식인데, 배당이 있을 경우에, 지금 이 문제처럼 배당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S가 S 다시 되죠. S 다시라는 거는 기존 S에다가 배당의 현가를 뺀 부분이다. 배당의 현가를 뺀 부분을 비교를 해야 채권이랑 가치가 같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개념 알고 있으신 분들 의식이 뭐 아주 쉬울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라서 여기 이거를 우변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돼야겠죠. PBD.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D가 아니라 D의 현재 가치 뭐 이렇게 1 플러스 R에 T를 해주던가, 근데 지금은
주기적으로 배당을 지급한다니까 만기 시점에 한 번만 지급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PBD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은 굳이 따지자면은 이게 정확한 식이 되는데 플러스가 아니라서 마이너스라서 틀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헷갈리기 쉬웠을 텐데 배당 할인 모형에 좀 익숙하다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나머지 뭐 32번이랑 31번은 계산 문제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